과거로부터의 폭풍 후 박선미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손끝으로 낡은 크림색 봉투를 쓰다듬었다. 30년 결혼 생활의 기념일, 남편 김재현과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기대했던 그녀의 눈앞에 놓인 것은 화려한 꽃다발이나 값비싼 보석 상자가 아니었다. 대신 재현은 굳게 닫힌 입술과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 봉투를 건넸다. 봉투에는 발신인도 주소도 없이 오직 기이한 문양의 인장만이 찍혀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드는 창밖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선미의 가슴속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재현 씨, 이게 뭐예요? 선미의 목소리가 낯설게 떨렸다. 평생을 함께하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건축가인 재현은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었다. 그의 고든 등은 언제나 선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그의 차분한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재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의 시선은 봉투를 피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선미야. 일단 읽어봐줘. 선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한 장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자가 배를 감싸 안고 허름한 쪽방촌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 깊고 쓸쓸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해진 잉크로 쓴 글씨가 보였다. 재현 씨의 아이예요. 보고 싶어요. 혜진. 선미의 손에서 봉투와 사진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30년의 결혼 생활, 완벽하다 믿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사랑스러운 외아들 민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지금껏 자신이 알던 선미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남편 재현이 건넨 사진과 낡은 쪽지,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짤막한 고백이 그녀의 머릿속을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맴돌았다. 재현은 20살 무렵의 풋사랑이었다고, 오래전 헤어진 뒤로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미의 마음속에선 의심의 검은 그림자가 자꾸만 커져갔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재현은 늘 정직하고 성실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었을까? 사랑을 속이고 한 여자의 삶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아이의 존재까지 잊어버린 무책임한 남자의 얼굴. 선미는 눈을 감으면 그 섬뜩한 이미지가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침대 옆에 누워있던 재현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선미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은 선미를 더욱 아프게 했다. 차라리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더라면 분노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분노를 무력감으로 바꾸어 버렸다. 왜 나에게 숨겼어요? 왜, 이제 와서야. 선미의 쉰 목소리가 어둠 속을 맴돌았다. 재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선미에게 30년의 세월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한 얼굴의 선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재현은 차마 그녀를 마주보지 못하고 아침 식사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선미는 커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불완전한 고백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직접 찾아야 했다. 그것만이 그녀의 불안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었다. 선미는 재현이 봉투에서 꺼낼 때 무심코 흘린 낡은 메모지를 찾아냈다. 거기엔 희미하게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도심의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 재개발 예정지인 듯한 낡은 주택가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을 붙잡고 사진 속 혜진의 얼굴을 보여주며 물었다. 사람들은 무심한 눈빛으로 선미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낯선 사람의 방문에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마침내 동네 어귀에서 작은 손수레를 끌고 찹쌀 도넛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주름 가득한 얼굴로 선미의 사진을 뚫어져라 보더니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어이구, 이 애는 혜진이 맞구먼. 이 동네에서 제일 곱상한 처녀였지. 선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물었다. 할머니, 혜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혹시 그 옆에 있던 남자도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곰곰이 생각했다. 글쎄, 혜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서는 이 동네를 떠났지. 다들 남자가 책임 안 지고 도망갔다 흉봤는데 에휴, 불쌍한 것. 선미는 사진 속 혜진의 쓸쓸한 눈빛이 왜 그리 깊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자 이야기를 꺼냈다. 그 남자, 혹시 기억나는 거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먼 하늘을 보더니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쳤다. 아, 그 남자.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늘 하늘색 오토바이를 타고 혜진이를 데리러 왔었지. 그게 참 신기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그 당시에 그런 색깔 오토바이는 흔치 않았거든. 하늘색 오토바이. 선미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재현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샀던 그 오토바이. 그가 졸업 선물로 선미에게 자랑하며 보여줬던 그 오토바이가 선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단순한 풋사랑이었다는 재현의 말은 거짓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깊숙이 숨겨놓은 30년 전에 잊혀진 과거였다. 선미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허둥지둥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가슴속에서 격렬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 통하지 않았다. 재현은 이 모든 과거를 철저히 숨기려 했던 것이다. 선미의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뒤엉켰다. 내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선미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까 수없이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과 아직은 그 진실을 감추고 있는 재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심연이 생긴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재현은 없었다. 그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지만 선미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선미는 집안을 낯선 사람의 집처럼 둘러보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건만 지금 이 공간은 낯선 남자의 흔적으로 가득한 듯했다. 책상 서랍, 서재 구석, 심지어 재현이 아끼던 낡은 사진첩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혜진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재현이 지우려 했던 과거의 조각들을.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재현은 그녀의 의심을 예감하고 모든 증거를 없앤 것일까? 그때 미국에 있는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 미팅 중이시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됐잖아. 민준의 말을 듣는 순간 선미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들을 안심시켰다. 아니, 별일 아니야. 아빠가 워낙 바빠서. 엄마도 방금 들어와서 몰랐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재현이 미팅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전화조차 피하고 있었다. 왜? 민주는 엄마의 불안한 목소리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엄마, 혹시 혜진이라는 사람 알아? 내가 아빠 과거 사진이랑 주변 사람들 인터뷰했던 옛날 기사들 검색해봤는데 혜진이 이름이 자꾸 나와. 혜진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실종됐다는 기사도 있고. 선미는 온몸의 피가 차갑고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민준의 도움을 받아
그 오래된 기사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 속 흑백으로 인쇄된 낡은 신문 기사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속보, 하늘색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 중상, 동승자 실종.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선미가 재영과 함께 종종 드라이브를 즐기던 바로 그 한강변이었다. 아들 민준에게서 온 전화는 선미의 불안을 극단적인 공포로 몰아넣었다. 낡은 신문 기사 속 하늘색 오토바이와 여성 동승자 실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과거의 희미한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현이 30년 동안 숨겨온 거대한 거짓말의 실체였고 그녀의 아들 민준이 우연히 파헤친 비밀이었다. 선미의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엄마, 아빠가 혹시 숨기는 거 없어? 기사 속 운전자가 아빠고 실종된 여자가 혜진이 같아. 사고 현장도 우리 집에서 가깝고 사고 시간대도 아빠가 군대 가기 직전이야.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민준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선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민준은 이미 오래된 인터넷 기록,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 심지어 당시 사고 현장 근처의 CCTV 자료를 복원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사실에 근거한 추론이었다. 아니야, 민준아. 그럴 리가.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선미는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재현의 행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연락이 닿지 않는가? 선미는 정신없이 재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아 삐 하는 기계적인 목소리뿐이었다.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겉으로 보기엔 재현의 비서인 김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선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비서님, 재현 씨 지금 미팅 중인가요? 전화를 안 받아서요. 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다. 평소라면 네 사모님,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라고 능숙하게 대답했을 그녀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 네 사모님. 오늘은 오전에 잠깐 들르셨다가 급한 일이 생기셔서 회사에 안 계십니다. 선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재현이 미팅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는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이미 오전부터 회사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급한 일,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선미는 집요하게 물었다. 김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선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껏 재현을 향한 의심과 배신감에 시달렸지만 지금 그녀를 지배하는 감정은 오직 하나, 공포였다. 재현은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 이사는 누구이며 재현은 왜 그를 피하려 했는가.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손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30년간의 믿음과 이성적인 판단이 아직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재현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녀는 한밤에 불 꺼진 집에서 홀로 그를 기다렸다. 인터넷의 반단이다. 인터넷에 남겨진 희미한 흔적. 재현의 행방이 묘연해진 밤, 박선미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민준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재현의 수첩에서 발견한 최 이사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가 쥐어져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모자라 아들은 그가 과거에 살인에 가까운 사고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측을 내놓았다. 선미의 심장은 거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정 무렵 민준에게서 영상 만들었다. 민준은 밤새도록 옛날 기록을 뒤졌다고 했다. 오래된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 당시 뉴스 댓글 아카이브, 그리고 친구들끼리 운영하던 비공개 동호회 홈페이지까지. 민준의 IT 기술과 집요함이 아니었다면 결코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이었다.
제가 찾아낸 건데 아마 아빠가 혜진이라는 분이랑 사귀고 있을 때 쓴 글 같아요. 민준이 컴퓨터 화면을 선미에게 보여주었다. 20년도 더 된 낡은 웹사이트의 게시글이었다. 사랑하는 혜진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한강 야경을 보러 갈 거야. 나는 제목 아래에는 재현의 풋풋했던 아이디와 서명이 남아 있었다. 그 글을 본 순간 선미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이것은 단순한 두축이 아니었다. 재현은 혜진과의 추억을 기록했고 그 증거는 아직도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 민준이 보여준 것은 당시 대학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다. 자유 게시판, 하늘색 오토바이 사고, 혹시 김재현 선배 아니야? 1995, 11, 12. 익명 A. 야, 한강 쪽에서 사고 난 오토바이, 김재현 선배 오토바이 아니냐? 누가 뒤에 혜진이 타고 있었다던데. 익명 B. 맞아, 나도 들었어. 김 선배 머리 다쳤다고 병원에 실려갔다더라. 근데 혜진이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 익명 C. 그나저나 학교에서 쉬쉬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누가 자꾸 글 지우는 것 같아. 김재현 선배 집안이 좀 잘 산다더니 돈 좀 썼나 보네. 익명 D. 헐, 돈으로 사건을 덮은 건가? 혜진이 임신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어쩐지 갑자기 사라졌다 했어. 선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임신, 사고, 그리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재현의 과거는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추악한 범죄의 그림자였다. 엄마, 이 글들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다. 침묵하는 증인의 증언, 아들 민준과의 통화를 끝낸 선미는 더 이상 집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낡은 신문 기사에 나온 사고 현장 주변의 옛날 지구대를 찾아 나섰다. 지금은 다른 이름의 파출소로 바뀌었지만 그곳의 낡은 건물은 20년도 더 된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파출소에 들어서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선미는 창고에 앉아있는 젊은 경찰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20여 년 전 이 근방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하늘색 오토바이 사고였는데요. 젊은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사고 기록은 대부분 본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라. 사모님, 무슨 일로 그렇게 오래된 사건을 찾으세요? 선미는 더 이상 경찰관에게 묻지 않았다. 어차피 이 젊은 경찰관이 알 리 없었다. 선미는 직감적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믿었다. 그녀는 무작정 파출소 주변을 맴돌며 나이 지긋한 주민들에게 옛날 지구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전 그곳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임했다는 전직 경찰관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낡은 다방에서 만난 전직 경찰관은 선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찌푸린 미간으로 선미의 사진 속 혜진을 훑어보더니 문득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늘색 오토바이, 김재현이라는 이름. 아, 기억납니다. 젊은 친구였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실려왔었지. 옆에 타고 있던 여학생은 흔적도 없어서 참 이상했던 사건이었어. 선미는 숨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건에 대해 재현이 말했던 풋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 친구는 사고 충격으로 일부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 동승자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전혀 기억을 못. 자식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준이 찾아낸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었다. 재현의 집안이 사건을 돈으로 덮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지, 그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남자가 찾아왔었어. 혜진이라는 이름의 여동생을 찾는다며 사고 당시 사라진 여학생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말했지. 혜진이 사진도 가지고 있었는데 댁이 보여준 사진 속 아가씨와 똑같았네.
그 사람이 바로 전직 경찰관은 찻잔을 들었다 놓으며 말을 멈췄다. 박동철이라는 사람이었어. 난 지금도 그 남자의 절박했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 박동철. 선미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재현의 과거에 혜진 말고 또 다른 인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선미는 혼란스러워졌다. 과연 이 모든 미스터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혜진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재현은 정말 기억을 잃은 것이었을까? 그리고 박동철이라는 인물은 혜진과 어떤 관계였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숨겨진 정체 전직 경찰관에게서 박동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선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혜진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찹쌀 도넛 할머니의 말과 달리 그녀의 실종을 애타게 찾던 누군가가 있었다. 선미는 직감적으로 박동철이 재현의 과거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박동철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었다. 미국에 있던 민준은 엄마의 부탁을 받고 밤을 새워가며 박동철의 행적을 쫓았다. 옛날 주민등록 기록과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해킹에 가까운 방식으로 뒤진 끝에 민준은 마침내 박동철이 현재 남해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작은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선미는 다음날 아침 남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점차 낯선 시골의 논밭과 푸른 바다로 바뀌어 갔다. 그녀의 가슴속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혜진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박동철이라면 어쩌면 세월의 풍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지만 선미는 그 눈빛에서 전직 경찰관이 말했던 절박함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저 박동철 씨 되시죠? 선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박동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낯선 방문객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선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재현과 혜진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사진을 본 박동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가 쥐고 있던 그물망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어떻게... 선미는 재현의 교통사고 이야기, 그리고 혜진의 실종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동철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잊고 살았던 20년 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혜진이는 제 여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저랑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그 자식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박동철은 재현이 혜진이에게 어머니의 반대를 핑계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혜진이는 재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재현의 뒤를 쫓아다녔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재현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선미는 재현의 기억 상실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몸서리쳤다. 그때 박동철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고가 나고 며칠 뒤 재현의 형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혜진이 임신해서 도망갔다고, 조용히 하면 돈을 쥐어주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그 돈 거절하고 계속 혜진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재현의 가족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현의 기억 상실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거나 혹은 기억을 잃은 틈을 타 가족들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이었다. 박동철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모든 것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현이 정말로 기억을 잃었든 혹은 거짓말을 했든 모든 진실은 그의 가족이라는 거대한 벽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선미의 머릿속에는 혜진의 마지막 글귀가 메아리 쳤다. 우리 아이는 꼭, 그 아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예기치 못한 기환. 남해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선미는 혜진의 낡은 사진과 그녀의 마지막 글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았다. 우리 아이는 꼭 이라는 문장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선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재현의 가족, 그리고 재현 자신이 덮으려 했던 비극적인 진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사랑했던 아내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그에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혜진과 아이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다. 집에 도착하자 선미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재현을 발견했다. 며칠 전과는 달리 그의 얼굴은 씻지도 않은 듯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에서는 깊은 절망감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사람 같았다. 그는 선미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마주보려 하지 않았다. 선미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혜진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을 본 재현의 몸이 움찔 떨렸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나 이제 다 알아요. 당신의 기억 상실이 전부가 아니었단 것도, 당신의 가족이 혜진이와 아이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도. 선미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갈랐다. 재현은 끝내 고개를 들어 선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혜진의 사진은 그 모든 진실의 증거였다. 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감춰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선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려왔고 그 기억의 빈자리를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당신은 혜진이의 가족을 협박한 사람들과 같은 편이었어요.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도운 거라고요. 선미는 사진을 집어들고 재현의 얼굴을 향해 흔들었다. 혜진이는 이 사진 뒤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는 꼭 이라고. 재현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혜진과 아이에게 그리고 선미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듯 했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다. 선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명함에는 법률사무소 민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김재현 씨 댁이 맞으시죠? 저는 김미나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미나. 선미의 머릿속에 혜진의 글귀가 다시 한번 메아리 쳤다. 우리 아이는 꼭. 미나라는 이름은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었다. 20년 전 사고와 함께 사라졌던 재현의 딸이 지금 이 순간 변호사를 통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선미와 재현의 불행한 역사는 이제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현관문 앞에서 꺼낸 김미나라는 이름은 재현과 선미의 모든 것을 정지시켰다. 혜진이의 마지막 글귀, 우리 아이는 꼭 이라는 염원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재현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고 선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20년 전에 잊힌 비극이 이제 막 성인이 된 한 여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다음 날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선미와 재현은 한적한 공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재현은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다. 잃어버린 딸을 만난다는 기쁨과 그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인상의 여자였다. 재현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선미가 재현의 팔을 힘껏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미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미나, 김미나 씨.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녀는 선미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선미는 미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혜진의 사진 속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녀는 혜진을 질투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미나의 눈빛은 혜진의 그것처럼 깊고 슬펐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기억을 잃은 아버지와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낳은 뒤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를 입양한 부모님은 혜진 어머니의 옛 친구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제 모든 과거를 기록해 놓으셨죠. 미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혜진은 재현의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홀로 고통을 감수하며 아이를 키운 것이다. 선미는 혜진을 오해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미나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재현에게 건넸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재현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봉투 안에는 혜진이 직접 쓴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재현 씨,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죠.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고 이후 당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당신의 가족들은 나에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잡을 수 없었고 당신의 행복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가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선미는 그런 재현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혜진의 편지는 선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를 녹여버렸다. 그녀는 재현의 손을 잡고 함께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질투나 배신감이 아닌 한 가족이 된 새로운 인연에 대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재현의 과거가 낳은 비극은 이제 미나라는 희망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한 예감이 선미의 마음을 짓눌렀다. 혜진의 과거를 덮으려 했던 재현의 가족이 미나의 등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미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후 김재현의 집에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온 듯했다. 재현은 20년의 세월을 보상하려는 듯 미나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았고 선미 또한 혜진의 편지를 읽은 후 미나를 온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태로웠다. 재현의 마음속 죄책감과 선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었다. 미나는 그들의 과거가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 위를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작은 균열들은 이내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선미는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글씨를 발견하고는 몸이 굳어버렸다. 과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치 20년 전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다시 흔들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재현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선미는 그를 말렸다. 당신 아버지, 그리고 당신 형이 다시 우리에게 접근하려는 것일지도 몰라요. 경찰이 오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에게서 의문의 전화와 협박성 편지가 쏟아져 인생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회사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빠져나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재현은 모든 것을 자신의 불운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선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선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현의 수첩에서 발견했던 최이사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사라졌던 날, 비서가 말했던 급한 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미는 재현이 출근한 사이 그의 사무실 책상에 몰래 들어가 그의 컴퓨터를 확인했다. 민준에게 배운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으로 그녀는 재현의 이메일 기록을 뒤졌다. 그러던 중 재현과 최 이사가 주고받은 오래된 이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그 이메일은 10년도 더 전에 보낸 것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 이사 김재현, 자네의 과거가 발각되면 회사도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자네 가족에게도 큰 타격이 있을 거고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줄 테니 내 제안을 받아들이게. 이메일은 재현의 기억 상실 이후 그의 형이 아닌 최 이사가 재현의 약점을 잡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었다. 재현이 20년 전 사고를 알고 있었고 최 이사에게 약점을 잡혀 노예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선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최 이사의 명함이 들어왔다. 명함 뒷면에는 펜으로 쓴 전화번호와 함께 낯선 메모가 하나 더 적혀 있었다. 최수진, 박선미, 김미나. 세 여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본 선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이사라는 인물은 그녀의 이름과 미나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불길한 사건의 배후에는 재현의 형이나 아버지가 아닌 바로 최수진이라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선미의 머릿속은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진실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재현의 과거를 쫓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한 여인의 음모를 마주해야 했다. 모든 단서들은 최수진이라는 한 사람의 과거를 파헤쳐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는 엄마의 부탁에 즉시 움직였다. 그의 해킹 능력과 데이터 복구 기술은 최수진의 인터넷 흔적을 순식간에 추적했다. 민준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최수진은 재현과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심지어 같은 과 동기였다. 그녀는 재현을 짝사랑했지만 재현이 혜진에게 마음을 주자 깊은 배신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녀는 재현이 혜진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날 밤 그들을 뒤따라갔던 목격자였다. 선미는 재현의 회사 동료였던 최수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수진이 재현의 아버지 그리고 형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재현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배후에 재현의 가족뿐만 아니라 최수진이라는 교묘한 조력자가 있었던 것이다. 선미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재현의 기억 상실은 그녀에게 약점을 잡을 완벽한 기회였고 그녀는 재현을 평생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흔들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며칠 후 선미는 미나와 함께 최수진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최수진은 선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선미를 맞았다. 박선미 씨, 무슨 일로 여기까지? 당신이 재현 씨를 협박하고 우리 가족을 괴롭혔죠? 선미는 돌직구로 그녀를 압박했다. 최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단지 과거를 지워주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남편은 혜진이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도망치려 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차가운 분노만 가득했다. 거짓말 마요. 당신은 재현 씨를 사랑했지만 그가 혜진이를 사랑하자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거잖아요. 당신은 재현 씨에게 기억을 잃었다고 거짓말하고 혜진이의 가족을 협박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의 행복을 부수려 했어요. 선미의 말에 최수진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책상을 내려치며 소리쳤다. 잃었다고 속이고 그를 협박해서 10년 넘게 이사 자리를 지켜왔죠. 이게 바로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증거예요. 최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거미줄처럼 얽어놓은 거짓말에 자신이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열하며 선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선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선미는 최수진의 모든 범행 기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고 최수진은 결국 구속되었다. 최수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지자 재현의 가족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 재현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회사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사는 대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선미는 그런 재현의 선택을 지지했고 미나는 그들의 사랑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거짓과 음모로 얽혔던 거미줄은 마침내 끊어졌고 그들은 이제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살았던 한 남자였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남편이었다. 며칠 후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민준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선미와 재현 그리고 미나는 민준을 기다렸다. 민준은 미나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포옹하며 말했다. 누나, 보고 싶었어. 혈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거짓의 폭풍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던 그들은 이미 끈끈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재현은 미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나, 이제 너의 어머니는 선미야. 그리고 나는 평생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미는 미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미나가 혜진의 딸이 아닌 이제는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혈연이라는 굴레를 넘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삶은 이전처럼 평화롭고 안온한 것은 아니었다. 2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흉터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그들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단단한 대지처럼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함께 걸어갈 것이다.